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알리일사 윤재 수석연구원입니다. 지금 이제 12월 연말이죠.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그 이슈는 내년 2025년에 좀 달라지는 제도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내용상에서 연간 단위로 그 월간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 그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책 속에 2025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상에서 조금 굵직한 이슈들 중심으로 이번 이슈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 바뀌는 제도 중에서 금융 쪽에서 한번 보시면 그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1월 기점으로 해서 절반 정도 인하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이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소득 기준이 조금 상향됐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연내 한 7월 정도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7월에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것들이 신설이 되는데, 저리로 이제 청년 대상으로 융전을 하는 거죠. 이게 내년 연중에 이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제 차원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1월 기점으로 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서의 그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이 좀 확대가 되고, 그 인구 감소 지역에서 1주택자를 매입했을 때의 그 세제 혜택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중에 좀 연장되는 것들이 뭐 상생 임대인 제도, 착한 임대인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연장이 됐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중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도 1년 유예되면서 다주택자와 관련해서 일반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 그리고 이제 공급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공공이 주도했었는데 이걸 민간 쪽에 좀 이양하는 형태들이 있고요. 그리고 6월 기준으로는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로 또 바뀌는 게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제도들 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조금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했던 것들이 연장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그 생활용 숙박시설, 이걸 이제 오피스텔로 전용 안 하면 이제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거 부과하는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일단 유예됐다라는 내용들이 큰 틀에서 2025년 동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주목도가 좀 높은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월 기점으로 해서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2025년 1월부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감되는 건 아니고요. 2025년부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과거에 한 1.2에서 한 1.4% 수준이었던 것들이 0.6에서 0.7% 수준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대출을 받으시고 이게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미 12월이니까요. 1월에 받으시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덜한 대출이 되는 거다 해서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월 중에 1주택자의 그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매입했을 때 그건 이제 주택수에서 이제 배제하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출산,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대책 성격의 하나로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이미지상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그 노력이 결과적으로 사실은 수익성이 좀 보전되는 그런 조치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기간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수요가 빠진다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1주택을 매입할 때는 본인이 원래 이제 뭐 고향이거나 혹은 거기에 이제 가서 거주하실 분이거나 이럴 때는 의미가 있으나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우리가 이제 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출을, 저리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2024년까지는 원래 이제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었다가 12월 중에 2억 원까지 늘었다가,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2억 5천까지 소득 범주가 확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에 대한 그 대출을 받을 때 소득과 관련된 그 제한 부분은 상당히 완화되는 거죠. 가구 소득이 2억 5천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 소득 대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소득 구간이 좀 높으신 분들에서는 이 신생아 어차피 그 낳으실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그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 가시면 한 4%대 대출이라고 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2% 이하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연간 절감되는 이자 수준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간 그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들이 과거에는 한 3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그 2025년이 되면 연간 그 한도가 5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들도 좀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월, 이제 시계열로 우리가 이제 시간 단위로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월 정도가 되면 도심 쪽에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복합 개발하는 것들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특징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 중에서도 좀 수요자분들 혹은 소비자분들에게 좀 민감도가 높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걸 다 설명드리면 이게 시간이 한 30분도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6월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정비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면 재건축 자체가 시작을 못했잖아요. 근데 내년 6월부터는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인가 전에만 통과를 하면 일단 사업 추진하는데 걸림돌은 아니다 정도에서 좀 바뀌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딤돌 대출이 우리가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 한 10월 들어서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규제 사항들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방공제라고 하는 형태들로 우리가 소액, 최우선 그 변제금 기준에서 서울 기준 한 5,500만 원의 한도가 줄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치담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입주하는 단지인데 이게 등기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대출을 그 전에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 해주거든요. 다만 이게 2025년 6월까지 입주하는 단지면 그래도 그때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인 대출 규제 중에서 내년 7월 정도가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들이 현재는 1.5%포인트 정도에서 이게 부과되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럼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줄어드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3단계까지 이행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연내 기준으로 보면 이제 월이 아직 특정이 안 됐는데 청년 대상으로 주택 드림 대출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신생아 특례 대출처럼
청년들 대상으로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수준의 대출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하면서 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이슈니까요. 이 통장에 가입하고 1년 정도 이상 납입한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이 혜택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제 공시가격과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지자체가 검수하는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지자체도 이 부분들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의견들을 개진해서 좀 더 정확한 공시가격들을 산출할 수 있게 변경된다 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상에서 이제 세금 쪽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연간 이제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했던 임대인들에게 그 실거주 기간 2년 요건을 좀 면제해주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 착한 임대인 제도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1년 연장이 됐는데 이 건물주가 임대료들 그 인하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들을 2025년 6월 31일까지 또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준도 지금 낮출 계획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 물론 이제 신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되는 건 일단은 정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다주택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것들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1년씩 연장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말까지 또 연장을 했으니까 그 부분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그 부담은 일반 과세로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2027년까지 꽤 많이 늦춰놨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오피스텔로 전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 정도에서 제도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시간이 좀 길게 잡아먹는 이슈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부동산 알리일사 홈페이지에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전망 책자상의 이런 제도들도 언론 쪽에 다 배포가 된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